지금 최근에 이제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고 회복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좀 선생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역시 이제 한편으로 또 우려가 되는 건 이게 지금 8월 말까지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일시적인 것 아닌가라는 좀 단순한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당연하죠. 네.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아니고 예. 이제 재난 시에 지급되는 기본소득 같은 거죠. 예. 일시적인 거, 그러니까요. 일회적인 거죠. 그럼 경제회복도 그럼 일시적으로만 되고 또 다시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근데 뭐 그거야. 네. 내가 지금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데 약 한 번밖에 못 먹는데 아예 먹지 말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한 번이라도 먹어야지. 예, 그리고 두 번, 세 번에서 나오면 되는 거고. 첫 번째 약을 먹었는데 뭐 효과가 100%가 아니다. 그럼 한 번 더 먹고. 감기약 한 번 먹고 낫지 않잖아요. 사흘은 먹어야지.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는 이제 재난기본소득, 뭐 정부로 하는 좀 가구별로 준 재난지원금 이런 조치들이 일시적이지만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네. 근데 한 뭐 두세 달 가겠죠. 제가 한 두 달 갈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떡하느냐. 그렇죠. 일단은 그때까지는 저지했으니까 효과죠. 음. 또 필요하면 또 하는 거죠. 이걸 한 서너 번 했더니 다시 원래대로 가서 건강해졌다. 그러면 안 하면 되죠. 그리고 더 좋아졌다. 그럼 저축하면 되죠. 이런 것처럼 재난기본소득은 매우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하고 통계적으로나 현장에서나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급분 재난지원금도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휘할 거고요. 뭐 매출이 작년보다 뭐 오히려 7%더 늘었다. 신용카드 매출은. 또 경기도 통계를 보면 재난지원금 받는 곳하고 받지 못하는 곳이 절대 매출액이 뭐 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효과는 100% 증명된 거예요. 과거 일본에서 현금 뿌렸더니 그때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가을에 다람쥐한테 겨울이 오는데 도토리를 주면 먹을 것 같습니까? 저중. 다 묻습니다. 맞아. 이건 자연의 섭리예요. 사람도 야 앞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현금 주면 최대한 아껴서 저축해놔야지.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3개월 안 쓰면 소멸한다. 이 소멸성 그리고 꼭 반드시 동네에 써라. 지역 화폐 형태로 줬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과가 경제학 교과서가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재정 지출 효과의 몇 배가 될 겁니다. 네. 이번에 지역 화폐, 그러니까 소멸성 지역 화폐 지급은 세계 경제사에 남을 겁니다. 제가 장담해요. 저는 이거를 한 5년 전부터 실제 성남시부터 시작해 왔지만 그전에 지역 화폐 운동도 했었고요.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사람들이 지금도 상상을 못했고 지금 한번 해보니까 너무 효과가 큰 걸 안게 된 거예요. 적은 비용으로 너무 경기 진작 효과가 크다. 전 세계사에 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인데 이번에도 이거를 뭐 선별해서 주자, 그 가난한 사람은 주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기본소득을 골라서 불쌍한 사람 주는 복지 정책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 정말로 답답함을 가지고 있어요. 시혜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근데 이거는 불쌍한 사람을 골라서 시혜를 베푸는 그런 복지 정책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체계, 시장 경제는 이제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유가 있어요. 전에는 오르막을 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르막을 오르고 있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재화를 생산하기가 버거웠어요. 그래서 노동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생산하고 다 썼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르막 시절이었다. 투자할 돈은 부족하고 투자할 곳은 엄청 많아. 돈을 몰아주면은 어쨌든 산을 올라가고 수요가 생기고 고용이 생기고 그게 다시 공급을 촉진하고 이런 성장기, 경제가 성장하는 산을 올라가는 그런 시절이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지금은요 반대가 됐어요. 언덕을 내려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급보다 수요가 부족한 시대, 뭘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는 시대, 투자할 돈은 넘쳐나는데 투자할 곳이 없는 시대, 돈을 쓰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시대. 즉 공급 역량은 충분한데
수요 역량이 부족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소위 수렵 경제에서 수렵 채취 경제에서 그 농업 경제 그걸로 넘어가는 그런 변화, 질적인 변화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산 공급 역량이 대폭 확충되어 버린 이유는 기술의 발전과 융합이죠. 디지털화. 이제는 옛날에는 뭐 신발 하나 더 만들면 돈이 자꾸 더 들었잖아요. 조금 줄어드는 체감하는 정도인데 요즘은 더 생산하는데 비용이 안 들어요. 한 개 생산비가 제로입니다. 제로. 그중에 대표적인 게 게임하는 사람이 한 명이 더 가입하면 매출이 늘죠. 네. 근데 그거 돈 들어요. 서버 비용만 듭니다. 서버 비용만. 그리고 거기는 고용이 필요 없어요. 몇 사람이 개발해가지고 관리하는 인력만 있으면 되고 서버만 많이 키워놓으면 여기에 100만 명이 들어오든 1000만 명이 들어오든 1억 명이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수입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용이 없다는 특징이 있고요. 생산 역량이 무한하다는 특징이 있고 여기서 산업 경제 활동에 생기는 이익이 특정 소수한테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특성이 있어요.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대다수의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급 영향이 이런데 수요 영향은 점점 줄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바퀴로 걸어가는 건데 공급과 수요로 걸어가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인데 굴러가게 뒤집어지게 돼 있습니다. 뒤집어진다. 지금 내리막길이 가파르면 뒤집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수요를 보강을 해줘야 돼요. 평탄하게 갈 수 있게. 내려가더라도 천천히 내려갈 수 있게. 그래서 이 수요를 촉진하는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국민에게 줘야 됩니다. 아니 돈으로 지금 세금 걷어 뭐해요? 좀 맨날 기업에만 퍼줬잖아요. 이제는 국민에게 소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기업을 도와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결국은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나눠주는데 특정 기업들이 과도하게 얻는 초과 이익 중에 일부를 떼자. 그걸로 기본소득 주자. 누가 한 얘기예요? 이재명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네,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이 이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계의 최고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고 천병이고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사회주의자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깨지게 생긴 거예요. 자기들은 생산을 얼마든지 하겠는데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 생산에도 소용없는 사회가 곧 온다. 일자리가 없는 사회. 그러면 이럴 때는 기본소득을 줘서 소비를 유지해야 본인들의 생산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건데 다만 이런 게 벽이죠. 야, 가난한 사람 줘야지 부자한테 왜 줘? 근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만 주면 부자가 미쳤다고 세금을 냅니까? 조세 저항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건 불쌍한 사람을 돕는 정책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복지 정책으로 그냥 하고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서 경제 정책으로서 기업을 퍼주고 뭐 특정 기업한테 혜택을 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소비 수요를 증진시키는 게 생산을 유발하고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고용 유지하기 위해서요. 수요가 없어가지고 지금 고용이 필요 없는데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거보다는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매출, 즉 수요를 유발시켜주면 하지 말래도 고용하고 제발 잘라 달라고 해도 해고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거죠. 이번에도 영세 자영업자한테 직접적으로 현금을 준다. 뭐 효과가 있겠지. 그거보다 아니 국민들한테 돈을 줘서 쓰게 해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게 누기도 좋고 내부도 좋은 게 있는데 왜 내부 혼자만 혜택 보는 일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반대로 무너진 사회. 옛날에는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은 시대에서 공급은 넘쳐나고 수요는 부족한 시대에 경제 정책이란 과거 정책의 확장판이 아니고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정책을 내야 되는데 그 정책으로는
세금을 낼 부자도 만족하는 기본소득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럼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셨고, 사실 제가 이제 질문들을 반론까지도 설명을 다 하셔가지고. 그래 빨리 하지. 네. 뭐 또 뭐 하자고 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말씀해보세요. 괜찮아요. 반론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소득을 주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잖아요. 노동을 회피할 것이다라는 반론이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노동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생산이 부족하던 시대에는 노동은 생산을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일이었고 그게 높은 수익을 보장했어요. 근데 이제는 생산이 과잉인 시대, 생산 역량은 충분한 시대가 됐습니다. 인간의 노동보다는 예를 들면 기술과 로봇,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들에게 월급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과거의 전통적 의미의 노동을 강요하면 안 돼요. 생존의 수단으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기계가 다 해주는 시대가 왔어요. 거의 다 해주는 시대. 그러면 인간의 노동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행복한 삶을 위한 자기 실현 수단이라야 돼요.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기본소득을 주면 그걸 수백만 원씩 주면 일 안 하겠지. 그러나 수백만 원 줄 수 없어요, 우리는. 기껏해 한 달에 최대 목표가 50만 원입니다. 한 달 50만 원 받으면 일 안 할 거예요. 근데 한 달에 50만 원을 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과거에는 오로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150만 원은 넘는 일을 해야 돼요. 수입이 높은 일, 200만 원 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5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다면 150만 원만 받아도 되는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수익성, 보수는 낮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가 있어요. 인간은 그런 걸 원해요. 나는 그림 평생 그리고 살고 싶다. 평생 연주하면서 살고 싶다. 평생 공연하면서 살고 싶다. 평생 시골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잘 살고 싶다. 난 평생 사회봉사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일정 정도 해주면 적은 보수를 받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의 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다가 아니고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새로운 일자리, 그 일자리가 생겨나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또 재원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 돈이 어디서 나느냐. 근데 그거는 매우 쉬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재원은 현재도 돈 안 들이고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할 때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주장한다고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용주의자예요. 멋있는 실현 불가능한 주장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도하거나 주장한 것 중에 안 된 게 없어요. 저는 그 자신해요. 왜냐하면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실패를 안 하는 유능한 인간이라는 게 아니고 저는 할 수 있는 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쉬운 거지. 근데 기본소득을 예를 들면 1인당 50만 원 하는 거 지금으로 꿈 같은 얘기 같죠. 그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생각만 바꾸면 간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결국은 그 돈을 주는데 반대로 받은 다음에 세금을 내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면 그 돈으로 우리가 받는데 야 세금이 저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받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을 바꿔서 받은 만큼 더 세금을 내면 손해가 없잖아요. 피차. 다 나눠주고 이제 분별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 세금 체제에서는 국민의 2%밖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서 월 50만 원 주는 거 못해. 그것밖에 못해. 2%밖에. 50만 원 지금 받고 있어요. 올해 52만 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는. 근데 그게 뭐 1, 2%, 뭐 1인 가구니까 더 적겠지. 그런데 싹 생각을 바꿔서 모두에게 52만 원을 준 다음에 2%를 뺀 나머지 98%한테 돌아받아. 그 왜 그런 똑같은 미친 짓을 하냐고요?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1인당 50만 원 주면요. 애들 키우는 소위 가장은 2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죠? 200만 원이 들어오면
200만 또는 300만 원 벌기 위한 일자리를 찾으려고 그 치열한 고용 노동 시장에 들어가서 실업자 신세가 될 필요가 없어요. 100만 원만 벌면 돼. 그죠? 그럼 100만 원 벌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시골 가서 마음껏 즐기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영역에 한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일자리는 많거든요.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원 벌어야 되는데 셋이서 쪼개서 3명이 벌 수도 있는 거예요. 4시간씩만 일하자. 그죠? 그러면 8시간 일하는 사람 일자리를 2명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보수는 절반이지만 기업으로는 손해볼 게 없어요. 근데 일자리는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100만 원만 받아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이죠. 이거는 정말로 혁명적인 조치입니다. 근데 돈은 안 들어요. 그 세금이 들었다고 도로 줬잖아. 그래서 증세 거부가 없겠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발상만 바꿔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전혀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똑같은 건데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똑같은 건데 전혀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도 현재도 당연히 당장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두 번째로는 이걸 또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하면 되지. 되는 대로. 올해 한 번 했잖아요. 재난기본소득. 그렇죠. 경기도에 준 거 한 20만 원쯤 되고요. 정부에 준 게 한 18만 원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 번 했는데 이렇게 효과가 커요. 2번 하면 어때요? 3번 하면 어떻습니까? 4번 하면 어때요?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올해는 한 번 했으니까 요 코로나 있으니까 한 2번 더 하고 내년 상황이 개선이 되면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2번 하고 그 다음에는 3번 하고 그 다음에는 4번 하고 그 다음에 5번 하고 20년 장기 목표로 1인당 매월 50만 원 하잖아. 세금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더 내면 됩니다. 누가 내냐?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고요? 안 내면 됩니다. 국민 전체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부의 재분배가 가능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사람들이 고통스럽지 않고 노동은 생존 수단이 아니라 자기 실현 수단이 되는 거죠. 인류의 새로운 질 높은 새로운 삶이 기다려요. 이거는 왜 가능하냐면 과거에는 안 됐습니다. 기술혁명과 디지털 경제로 인간이 원하는 것은 기계와 인공지능이 대체적으로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 얘기할 때 이제 이게 많이 이제 얘기되는 거 재원과 함께 다 줄 필요 있느냐, 부자까지 줄 필요 있느냐, 선별적으로 그렇죠. 필요한 사람한테 그 취약계층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론이 제기되는데 아까 이제 네.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측들의 논리가 결국 괜히 보수 논리다. 그들이 결국 부자들을 위한 옹호 논리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을 펼쳐온 적도 있어요. 정치는 프레임이죠. 그리고 투쟁이에요. 정치는 합의 과정 같지만 사실은 투쟁 과정입니다. 옛날로 치면 전쟁이 좀 우아하게 변한 거죠. 정치를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가용자원의 배분의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회,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 이 사회가 만들어내는 부, 이걸 누구에게 얼만큼 배분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정치예요. 그 권한을 가진 게 정치인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서 주는 게 효과적이다. 그거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재원이 그냥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있는 재원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야 되죠. 새로운 재원을 누가 만들어요? 부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재원을 할 때는 골라서 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내고 싶겠어요? 절대 안 내죠. 그런데 돈 버는 사람이 세금 안 내겠다고 말하면 비난받잖아요. 근데 이걸 우아하게 얘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새로운 정책을 못하게 하면 돼.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모두가 반대하게 만들면 돼요. 그 방법이 바로 골라주자입니다. 골라서 주면
골라받는 사람은 소수인데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금을 내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심지어 싸움이 벌어집니다. 누가 이겨요? 조세 저항의 이름으로 세금 내는 쪽이 이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실제는 달라요. 이번에도 정부 재난기금 주시면 받겠습니까? 물어봤더니 20%가 안 받겠다 했죠. 80%만 받겠다 그랬죠. 실제는 어때요? 거의 다 받았지. 95%가 넘었어요. 이미 95% 넘었어요. 제가 보기엔 99% 받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덕적 질문에는 도덕적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데서 야 가난한 사람 골라줘야지. 예? 무슨 경제 이런 데서 주로 그 주장을 해요. 막 골라줘야지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그러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도덕적으로 동의해요. 아 맞아. 나 여유 있는데 내가 뭐 도움을 받아. 없는 사람 도와줘야지. 실제로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진짜 세금 내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겁니다. 추가의 새로운 정책을 하면 모든 국민이 동의하면 세금 내는 소수가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소수만 혜택 보는 주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 얘기를 한 이유는 그거죠.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전원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증세해야 되는데 아니 유럽보다 우리 세금 복지 지출이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OECD 평균의 절반이에요. 창피하게도. 그러면 그 정도는 평균치라도 가려면 지금 복지 지출의 2배가 돼야 됩니다. 세금 납부도 전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세금 안 내요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은. 왜냐하면 세금을 냈더니 전혀 엉뚱한 데 쓰더라 아마. 4대 강에다가 뭐 갖다 버리고 해먹고 막 물에 잠수한 데는 잠수 안 만들고 이러더라.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국가가 그 비용을 제대로 아끼고 내는 세금은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확신이 있으면 세금을 왜 거부하겠어요? 실현 가능하게 설계하면 국민들도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실현 가능하게 하자. 알겠습니다.